조선의 500년 역사를 관통하는 27명의 왕들 가운데 유난히 감정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통치자로서의 업적이나 지적보다는 그가 보여준 격렬한 감정의 파편들로 역사에 각인되었습니다. 분노했고 의심했고 질투했고 증오했고 결국에는 왕좌에서 쫓겨났던 왕,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냉정한 기록의 바닷속에서도 그의 이야기만큼은 유독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폭군, 연산군.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서사에 의문을 제기하려 합니다. 과연 연산군은 처음부터 그런 왕이었을까요?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폭군이 될 운명이었을까요? 왕위에 오르는 순간부터 광기가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광기라 불리는 것의 뿌리에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명백한 패자였습니다. 그를 몰아낸 이들, 그를 폐위시킨 이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옹립한 이들의 손에 의해 역사가 쓰였습니다. 이야기는 왕이 되기 전 한 아이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천사 176년 11월 한양 궁궐 깊은 곳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성종의 첫째 아들이자 왕비 윤씨의 소생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기억될 연산군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군으로 격화되어 불릴 운명이라는 것을. 연산군의 어머니는 윤씨였습니다. 훗날 우리는 그녀를 패비 윤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태어났을 때 윤씨는 아직 왕비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조선의 정식 왕비였죠. 파평윤씨 집안 출신으로 1473년에 왕비로 책봉된 그녀는 왕실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왕비가 된 윤씨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던 여성이었습니다. 윤씨가 왕비로 책봉될 당시 성종은 즉위한 지수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조선의 젊은 왕은 현명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군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씨는 그런 왕의 배필로서 조선의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476년 첫 아들 연산군을 낳았을 때 왕실은 기뻐했고 나라는 경사를 축하했습니다. 대를 이을 왕세자가 탄생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윤씨는 점점 궁궐 안에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왕의 총애를 잃었고 그 자리를 다른 후궁들이 채웠습니다. 특히 귀인정 씨가 성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윤 씨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정 씨는 뛰어난 미모와 교양을 갖춘 여인이었고 성종은 점차 그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선 궁궐의 후궁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제도화되고 질서 잡힌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은 치열한 권력 투쟁의 장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는 단순히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이었고 생존이었으며 자신의 자녀가 왕위를 이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윤 씨는 이 권력 게임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윤 씨의 행동은 점점 불안정해졌다고 기록됩니다. 질투가 심했고 감정 조절이 어려웠으며 급기야 1470년 어느 날 성종의 얼굴을 핥히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 사건을 왕비의 실덕, 즉 덕을 잃은 행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왕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히 한 여성의 성격적 결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궁궐이라는 폐쇄된 권력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을까요?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윤 씨의 행동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고립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왕비라는 지위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감옥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고 끊임없이 감시받으며 총애를 잃으면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자리였습니다. 궁궐은 조용했지만 그 안의 감정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은 단순히 총애를 잃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자신의 아들, 즉 왕세자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밀려나면 아들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역사는 수많은 왕자들이 권력 투쟁에 희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이 시기 윤 씨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도 복잡했습니다. 궁궐 내에는 서로 다른 파벌들이 존재했고 각각의 파벌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윤 씨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그녀의 불안정한 행동은 오히려 지지 세력에게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반면 귀인정 씨를 지지하는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479년 6월 윤 씨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패비가 된 그녀는 궁 밖으로 내쫓겼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9월 성종은 윤 씨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왕비로서의 덕이 없고 왕실의 채통을 훼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회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사약을 받은 윤 씨의 마지막 순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낳은 어린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3살 배기 왕세자는 어머니 없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마지막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패자의 감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윤 씨는 그저 실덕한 왕비로만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이때 연산군의 나이는 4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나이, 어머니의 품이 가장 그리운 나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연산군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세자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궁궐의 어른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자에게 어머니에 대해 묻지 말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실수로라도 패비윤 씨를 언급하면 주변 사람들은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린 연산군에게 어머니는 그저 없는 사람, 말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연산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아이에게서 어머니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그 상실에 대해 슬퍼할 권리마저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왜 사라졌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할 수 없는 부재는 그의 마음속에 거대한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이 공백이 훗날 어떤 형태로 채워질지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483년 7살의 연산은 정식으로 왕세자에 책봉됩니다. 화려한 책봉식이 거행되었고 신하들은 새로운 왕세자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붉은 비단으로 만든 왕세자의 예복을 입은 어린 연산의 모습은 당당해 보였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왕세자 책봉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규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을 유일한 후계자, 수천만 백성의 미래를 짊어질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책임 속에서도 어린 연산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답 없는 질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로 책봉된 후 연산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격한 일정에 따라 새벽에 일어나 경서를 읽고 역대 왕들의 업적을 공부하고 신하들과의
면담 예절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교육 속에서도 한 가지만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산군은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묻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에 가깝습니다. 궁궐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이 금기처럼 취급됩니다. 어린 아이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어머니의 저소를 드나들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연산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3살의 기억은 희미했고 그 이후의 시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궁녀들이나 환관들에게 물어보려 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마마, 그런 것은 여쭤보시면 아니 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투로 대화는 차단되었습니다. 스승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자 마마께서는 학문에 정진하셔야 합니다. 모든 질문은 다른 주제로 교묘하게 돌려졌습니다. 어린 연사는 점차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아니라 아예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금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금기의 중심에 자신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질문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멈춘다고 해서 궁금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자라나며 어두운 그림자처럼 아이의 내면을 채워갑니다. 1480년 성종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합니다. 정현왕후 윤씨가 새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연산군에게는 어머니라 불러야 할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정현왕후는 파평윤씨 가문 출신으로 교양과 덕망을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고 어린 왕세자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현왕후는 연산을 친자식처럼 돌보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을 낳아준 진짜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를. 정현왕후가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자상해도 그녀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연산은 어렴풋이 느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본능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혈육의 연결, 살결의 기억, 목소리의 울림. 아무리 어린 나이에 헤어졌어도 생모와의 관계는 다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현왕후가 보여주는 친절은 진심이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모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연산이 정현왕후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했다는 점입니다. 궁궐의 예법상 왕비는 곧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일었을 것입니다. 나의 진짜 어머니는 누구인가? 기록에서도 대화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윤씨는 점점 사라집니다. 실록에서 패비 윤씨에 대한 기록은 의도적으로 최소화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역사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삭제 작업이었습니다. 성종실록을 보면 패비 윤씨에 대한 기록은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그녀의 성격, 취향, 일상적인 모습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폐위와 사사에 관련된 사실적 기록만이 간략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궁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씨를 섬겼던 궁녀들은 입을 다물었고 그녀와 가까웠던 신하들도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패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의 불편한 과거를 건드리는 일이었고 조정의 금기를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회피였던 것이 점차 완전한 망각으로 변해갔습니다. 윤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존재는 더욱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린 연사는 이 모든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정 주제를 피하는 방식, 대화가 갑자기 끊기는 순간들, 어색한 침묵의 의미를, 그리고 그 모든 회피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남은 것은 설명 없는 부재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없어진 건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누구도 말하지 않는지. 궁궐의 어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어린 세자는 질문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해로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의 부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어.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 심지어 엄마는 돌아가셨어 라는 말이라도 있으면 아이는 그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에게는 그 어떤 설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재만 있을 뿐 그 이유는 없었습니다. 침묵만 있을 뿐 진실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의 상상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됩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리신 걸까? 내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떠나신 걸까? 어머니는 어디에 계신 걸까? 혹시 어머닌 돌아가신 건 아닐까? 어린 연산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질문들은 점점 더 어두운 상상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비밀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금기였다는 점입니다. 왕실의 권위와 체면을 위해 한 아이의 정서적 필요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연사는 왕세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아이였지만 그 사실은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로서의 교육은 철저했습니다. 경서를 읽고 역사를 배우고 제왕학을 익혔습니다. 연사는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논어와 맹자를 읽으며 유교의 덕목을 배웠고 자치 통감을 통해 역대 제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공부했습니다. 스승들은 연산에게 말했습니다. 세자 마마께서는 장차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실 분이십니다. 성군이 되시려면 학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똑똑했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역사,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역대 황제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웠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은 배웠지만 자신이 왜 어머니 없이 자라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은폐였습니다. 교육 과정 자체가 이 진실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연산이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답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유독 한 가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만은 철저한 공백이 유지되었습니다. 세자 시절의 연산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학문에 뛰어났고 예의 바른 왕세자였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외양 아래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의심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모든 진실이 숨겨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공손한 말 속에 어떤 진실이 묻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년 왕후가 보여주는 친절도 진심일까? 스승들이 가르치는 덕목도 정말 진실일까?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도 거짓 없는 것일까? 연사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조차 숨겨진 세계에서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본 불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에 따르면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신뢰감은 개인의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인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신뢰감은 세상을 신뢰하고 타인을 신뢰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연산에게는 이 토대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생모와의 분리,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의 부재는 근본적인 불신을 낳았습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진실을 숨기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단순히 타인에 대한 불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사는 점차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떠난 걸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일까?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존 볼비는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이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델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체계입니다.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아이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타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의 경험은 한 아이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관계는 아이가 세상을 신뢰하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는 그 토대가 없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 부재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애매한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명확한 이별이 아니라 존재하는지 사라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상실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실보다 훨씬 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죽음이라는 명확한 사실이 있으면 아이는 슬퍼하고 애도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리적 외상을 남깁니다. 특히 아동기의 외상은 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지속적인 분비는 해마의 발달을 저해하고 편도체를 과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산의 마음속에서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버려졌다는 느낌, 혼란스러움, 분노,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불안감. 이 모든 감정들을 표현할 곳도 이해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세자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고 의문을 제기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1494년 21살의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이 승하하면서 조선의 제10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성종은 38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세가 악화된 지 불과 며칠 만의 일이었습니다. 왕의 죽음 앞에서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연산의 슬픔은 남들과 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슬픔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즉 의식은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21살의 젊은 왕이 탄생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새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습니다. 연산군의 치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그는 진실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생모가 누구였는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왕이 된 그에게도 여전히 금기는 유효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진실은 더욱 위험한 것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처음에는 성실한 군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사를 돌보고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오래된 환관들, 나이든 궁녀들을 볼 때마다 연산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알고 있을까? 나의 어머니에 대해. 신하들과 대면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저들 중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아니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 진실은 깊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새 왕이 평온하게 통치하기를 바랐습니다. 과거의 불편한 진실을 꺼내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산군의 즉위 후 4년이 흐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498년 마침내 그가 평생 알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왕조의 운명을 뒤흔들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의심, 억압된 감정, 설명 없는 상실감, 이 모든 것이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20년 넘게 숨겨져 온 비밀이 밝혀질 때 연산군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진실이 가져올 파국의 시작으로 왕위에 오른 지 몇 년이 지난 후 연산군은 점차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정확한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략 1497년에서 1504년 사이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가 패비윤 씨였으며 그녀가 사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진실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일부 기록에 따르면 궁녀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하고, 다른 기록은 신하들의 실언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에는 연산군 자신이 끈질기게 추궁하고 조사한 끝에 알아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이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우연히 마치 숨겨진 비밀처럼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연산군이 진실을 알게 된 과정은 그 자체로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만약 궁녀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출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궁궐 안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연산군에게 배신감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진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에게 그의 생모가 배출되어 사사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연산군이 왕이 된 뒤 그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어머니 윤 씨는 자연스럽게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조용히 제거된 존재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 성종의 명령으로. 기록을 살펴보면 윤 씨는 1479년 성종의 얼굴을 할퀸 사건으로 배출되었고 그해 9월 사사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겨우 4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사라졌고 어린 왕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침묵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조차 흐릿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 알게 된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출되고 사약을 받고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궁궐 기록에서 지워졌고 그녀의 존재는 언급될 수 없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아들인 연산군조차 그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왕비의 배출과 사사는 왕의 독단이 아니라 대신들과의 합의하에 결정되었습니다. 윤필상, 한명회, 정창손 등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여 왕비를 패하고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왕실의 권위를 지키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연산군에게 조선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버려진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실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고 그 사실을 평생 숨겼습니다. 연산군이 느꼈을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버지 성종은 사랑하는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주변의 대신들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죽음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공모자들이었습니다.
그를 돌봐준 사람들, 그를 교육한 스승들, 그를 보좌한 신하들, 모두가 이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였습니다. 왕이 된 자신조차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연산군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왕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신하들의 합의로 왕비조차 배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정치 시스템은 왕과 신하들 사이의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신하들과 협의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경연에서 유교 경전을 배우고 신하들의 간언을 듣고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 이 시스템은 이제 자신을 언제든 제거할 수 있는 위험한 장치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신하들은 어머니를 배출시켰고 사약을 내렸고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똑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왕이라는 지위조차 신하들의 합의가 있으면 박탈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배출과 사사에 관련된 인물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필상, 한명회 등 당시 대신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후손들과 관련자들이 처벌받았습니다. 부관참시, 즉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베는 극형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갑자사화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산군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동시에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을 제거하려는 종합적인 시도였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죽은 대신들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시신을 꺼내어 목을 베고 그 후손들을 유배 보내거나 처형했습니다. 살아있는 관련자들도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폐비 윤씨 사건 당시 직접 관여했던 사람, 방관했던 사람, 심지어 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까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 사초, 즉 사관들이 기록한 실록의 초안을 압수하여 읽었습니다. 왕이 사초를 보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사관들은 후세에 남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기록은 왕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사관들이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사초에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기록들도 발견했습니다. 사관들은 연산군의 행동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었고 일부는 그를 폭군으로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연산군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사관들까지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사초에 비판적인 내용을 쓴 사관들을 처벌했고 이후 사관들의 기록은 왕을 두려워하는 내용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말을 믿지 않고 기록을 믿지 않고 침묵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고 모든 신하가 잠재적 배신자로 보였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연산군의 의심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할 때마다 그는 그들이 어머니를 죽일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자신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간언을 올릴 때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언어 자체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왕실의 명예를 위해 라는 말로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 라는 명분으로 그녀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왕세자를 위해 라는 이유로 진실은 숨겨졌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말들이 거짓을 포장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연산군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연산군은 점점 더 폭압적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간언을 무시했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하들을 억압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순환이었습니다. 연산군이 더 가혹해질수록 신하들은 더욱 그를 두려워했고 동시에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연산군은 이 두려움을 감지했고 그것이 다시 그의 의심과 폭압을 강화시켰습니다. 왕과 신하들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 자리를 공포와 증오가 채웠습니다. 갑자사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04년에 시작된 숙청은 점점 더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죽음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관련자의 친척, 친구, 심지어 그들과 같은 당파에 속한 사람들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숙청과 탄압은 계속되었고 불만이 누적되며 결국 1506년 반정으로 이어집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 어머니에 대한 복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들까지 처벌받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연산군이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려 할수록 그 자신의 정당성은 더욱 훼손되었습니다. 조선의 유교적 질서 안에서 아버지를 비판하고 아버지의 결정에 관여한 신하들을 처벌하는 것은 효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위해 복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 성종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산군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효자도 아니었고 현명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의 눈에 연산군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폭군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연산군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대응 방식은 조선 왕조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갑자사화는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복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어머니의 명예 회복, 자신의 정당성 확보, 아니면 단순히 내면의 분노와 슬픔을 표출할 출구였을까요? 어쩌면 연산군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확실히 알았던 것은 자신이 평생 살아온 세계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연산군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조선을 뒤흔들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만 때로는 파괴합니다. 연산군의 경우 진실은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복수와 의심, 공포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벽은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갑자기 폭발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눌리고 말해지지 못한 감정의 결과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연된 애도라고 부릅니다. 상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슬퍼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은 그 감정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됩니다. 애도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이 과정 자체를 차단당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운 나라, 침묵으로 모든 것을 덮은 궁궐. 연산군에게 조선은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니라 의심해야 할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받은 교육, 제왕학의 모든 가르침이 공허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를 믿으라고 배웠지만 정작 자신의 어머니는 그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중을 가르치던 스승들, 효를 강조하던 유학자들, 그들 모두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연산군은 밤마다 궁궐을 걸으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진실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권력뿐이었습니다. 절대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1504년 연산군 10년, 왕이 된 지 10년째 되던 해 연산군은 마침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전말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임사홍이라는 인물이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알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치적 야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정의감에서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결과는 파국적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승정원에 보관된 기록들을 뒤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겼다는 기록, 폐비된 과정, 사약을 받은 날의 기록, 모든 것이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산군이 무엇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배신감은 그의 온몸을 얼어붙게 했을 것입니다. 분노는 피가 되어 온몸을 타고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분노는 사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윤 씨의 패비를 주도했던 인물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들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거두어내고 부관 참시를 단행했습니다. 죽은 자의 관을 열어 시신을 찢는 극형이었습니다. 윤 씨를 모함했던 정현왕후의 언니 정씨도 이미 죽었지만 그녀의 무덤 역시 파헤쳐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끔찍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윤 씨의 패비에 찬성했던 신하들의 후손까지 처벌받았습니다. 가족과 친족까지 연루되는 연좌 처벌이 확대되었습니다. 연산군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죽인 자들, 그리고 그것을 침묵으로 방조한 자들, 모두가 죄인이다. 나의 어머니. 1498년 연산군 무오사화가 일어납니다. 김굉필, 정여창, 권오복, 이목 등 살인파 학자들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조의제문 사건이었습니다. 김일손이 쓴 사초수서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실렸는데 이것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우화라는 해석이 제기된 것입니다. 조의제문은 중국 초나라 항우가 의제를 죽인 사건을 애도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것을 비유한다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을 비판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살인파는 성리학적 명분론을 중시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라 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비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연산군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자신의 복수를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관들의 기록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진실을 기록한다고 배웠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마저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연산군은 사초를 불태우고 사관 제도를 약화시켰습니다. 사관은 왕이 하는 일을 모두 기록한다는 전통적 원칙을 무시하고 사관의 기록을 검열하려 했습니다. 역사를 통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무오사화로 김굉필, 정여창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조의제문을 쓴 사람은 김종직이었고 그것을 사초에 실은 사람은 김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좌제로 인해 김종직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교류했던 모든 살인파 학자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체제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1504년 더 큰 숙청이 시작됩니다. 갑자사화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윤 씨의 패비와 사사에 직접 관련된 인물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윤필상, 한명회 등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살아있던 윤은로, 이세좌 등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능지처참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조각조각 베는 극형으로 조선시대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특히 연산군은 자신의 외가를 복원하려 했습니다. 패비 윤씨를 다시 왕후로 추존하고 재헌왕후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묘를 회릉으로 격상시키고 성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은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끝이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정현왕후와 그녀의 가족들, 어머니를 모함했던 사람들의 후손들, 그리고 그것을 방조했던 모든 신하들, 연좌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수백 명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한 가지 끔찍한 일화가 있습니다. 연산군은 윤씨를 모함했던 정현왕후의 언니 정씨의 무덤을 파헤친 후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내 저작거리에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을 뱉도록 명령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처벌받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증오의 의식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통치는 점점 폭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궁궐을 확장하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한성부 안에 민가 수천 채를 헐고 금표를 세워 백성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왕의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쫓겨난 백성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흥청이라 불리는 여학을 궁궐에 들였습니다. 각 지방에서 미모가 뛰어난 여성들을 강제로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연산군은 밤마다 연회를 열고 흥청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국정은 방치되었고 신하들의 상소는 무시되었습니다. 간언하는 신하들을 잔혹하게 처벌했습니다. 대간들이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들을 곤장으로 때려 죽이거나 유배 보냈습니다. 언론 탄압도 심해져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한글로 왕을 비방하는 글이 퍼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을 금지한 것입니다. 특히 악명 높은 것이 토목공사였습니다. 연산군은 궁궐을 확장하고 새로운 정각을 짓기 위해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한겨울에도 공사는 멈추지 않았고 추위와 과로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구하기 위해 전국의 살림을 마구 베어냈고 무리한 벌목과 동원은 지역사회에 큰 부담을 남겼습니다. 세금도 가혹해졌습니다. 궁궐 공사와 연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세제도를 무시하고 수시로 별도의 공물을 요구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세금 때문에 농토를 버리고 떠나는 백성들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폭정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 다시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 진실이 또다시 숨겨질 수 있다는 의심, 폭군의 이미지 뒤에는 상처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반역자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을 감시했고 왕비조차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경호를 강화하고 궁궐 주변에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군사로 자신을 둘러싸도 마음의 평화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장애의 조합으로 봅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은 채 권력을 얻은 후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것입니다. 연산군은 세상 전체를 통제함으로써 안전을 얻으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시도였습니다. 1506년 9월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주도한 쿠데타였습니다. 이들은 연산군의 폭정을 견딜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절박함이 더 큰 동기였을 것입니다. 연산군의 분노가 누구를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정 당일 군사들이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연산군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키려는 신하도 군사도 없었습니다. 왕에서 군준으로 강등된 그는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폐위된 것은 세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연산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권력을 잃고 작은 섬에 갇힌 그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고 혼자가 된 그 소년으로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마음의 평화도 얻지 못했습니다. 2달 후 1506년 11월 연산군은 교동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31세, 재위 12년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사했다고 되어 있지만 독살설도 있습니다. 중종반정 세력이 그를 살려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의 시신은 왕릉이 아니라 평민의 무덤처럼 간소하게 묻혔습니다. 그의 묘는 연산군묘라 불렸고 능이 아니라 묘였습니다. 왕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산군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렬하게 기억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폭군으로, 광기의 상징으로,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가진 한 인간으로 그의 이야기는 권력과 트라우마, 복수와 자기 파괴에 대한 비극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연산군을 폭군으로 기억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그의 폭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후세의 역사가들은 그를 조선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혹독한 평가를 받는 왕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저지른 수많은 숙청과 폭정은 변호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수백 명의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고 무고한 사람들이 연좌제로 희생되었습니다. 그의 치세 12년은 조선 역사에서 손꼽히는 혼란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남겨두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머니의 죽음을 아무 설명 없이 숨긴 나라의 왕이었다면 과연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10살의 어린 왕세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물을 수도 없습니다. 왕세자이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대신들의 동의 아래 당신을 보호한다던 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침묵하거나 동조했습니다. 당신 곁에서 충성을 맹세하던 그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함께 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거짓 위에 세운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슬픔, 모든 그리움, 모든 궁금증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진실을 알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연산군을 정당화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의 폭정은 명백한 악행이었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내면과 그를 둘러싼 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개인의 성격적 결함만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폭력, 은폐된 진실, 그리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조선의 권력 구조는 왕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면서도 동시에 그를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사생활까지 간섭했고 왕비조차 신하들의 동의 없이는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패비윤씨 사건은 바로 이 구조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였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진실이 은폐되었다는 점입니다. 내 어머니는 잘못을 저질렀고 나는 왕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라도 말했다면 연산은 적어도 진실을 알고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침묵으로 공모했습니다. 이 은폐는 연산군에게 두 가지 상처를 남겼습니다. 첫째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고, 둘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입니다. 특히 후자는 더 깊은 상처였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들도, 공손하게 절하는 관료들도 모두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트라우마가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키는지 압니다. 현대 심리학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특히 애착 대상의 상실과 배신이 인간의 정신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 밝혀냈습니다. 상처는 대물림되고 은폐된 진실은 더 큰 폭력을 낳는다는 것을 압니다.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는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연산군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의 트라우마는 개인적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권력을 통해 증폭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과 트라우마가 결합했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산군을 만든 것은 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권력 구조, 왕실의 은폐 문화, 신하들의 당파 싸움,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만약 성종이 다르게 행동했다면, 만약 신하들이 진실을 말했다면, 만약 누군가 어린 연산에게 심리적 지원을 해주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500년 전의 먼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는 인간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든 조직적 차원에서든 국가적 차원에서든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비극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연산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권력의 폭력성을 견제하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분노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지, 연산군의 선택이 어떻게 조선을 바꾸었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라는 두 번의 대숙청, 그리고 마침내 중종반정으로 이어지는 파국의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분노가 어떻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빛이며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연산군의 비극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진실의 중요성, 치유의 필요성, 그리고 권력에 대한 견제입니다. 한국사서고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